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했습니다. 원어민 강사와 마포 주전발 델타 변이까지 수도권을 덮쳐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일주일간 유지됩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거리두기 완화를 하루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여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예비후보 등록 이후 채널A와 처음 인터뷰를 했습니다. 경쟁 후보에 대한 생각,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주요 대선 정책에 대해 자세히 밝혔습니다. 울산 상가 화재 현장에서 화상을 입은 소방관이 안타깝게 숨을 거뒀습니다. 올해 2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10월로 미룬 상태였습니다. 남양주에서 사람을 물어 죽인 살인견이 지난해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된 개일 가능성이 높다는 영상 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염 개수 위치와 간격 등이 비슷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7월이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한 테이블에 6명까지 그리고 밤 12시까지 모일 수 있도록 수도권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거였죠. 그런데 하필이면 하루 전날 이 신규 확진자가 800명 근처까지 급증하면서 이 수도권 거리두기는 당분간 6월 수준으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83%가 이 수도권에 몰렸고 이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까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아직 백신 접종 차례가 오지 않은 2030 청년층 특히 조심해야겠습니다. 이 비상이 걸린 수도권 소식으로 황규락 기자가 문을 엽니다. 주점과 클럽이 밀집한 홍대거리. 이곳을 다녀간 어학원 원어민 강사 6명이 확진되면서 시작된 집단 감염 규모는 213명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의 샘플 조사 결과 이 중 9명의 바이러스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델타 변이 관련 집단 감염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변이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확진자 모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준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8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이 중 83%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20, 3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고삐를 풀지 않나,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어찌 보면 생각을 해봐야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너무 이런 감이 좀 있지 않나. 며칠 사이에 확진자가 좀 늘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도 같이 있는 것 같고요.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수도권 확산세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465명에 달해 새 거리두기 기준으로도 3단계에 근접하고 있다며 20, 30대의 모임과 회식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이런 상황에 결국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자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거리두기 완화를 일주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대로 식당은 5인 미만, 밤 10시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내일부터 손님 맞이에 기대가 컸던 자영업자들은 허탈하기도 하고 이 현장에선 혼란도 예상됩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구청장이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해선 안 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추이를 살펴보면서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재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세훈 시장은 개편안 적용을 일주일 연기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도 수용했습니다. 사실상 공동생활권인 경기도와 인천시도 일주일 미루기로 해 수도권 전체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밤 10시까지 영업이 유지됩니다. 서울시의 발표가 나기 전부터 자영업자들은 확진자 급증 소식에 내일부터 6명 모임이 가능할지 반신반의했습니다. 혹시나 갑자기 취소되거나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다시 제한하겠습니다. 이러다가 걱정이 좀 되는 건 사실이에요. 매출이 오르길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허탈감이 큽니다.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실망감이 많이 크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늘리려고 지금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서울시는 일주일간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뒤 정부와 논의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수도권 외 지역으로도 가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완화된 거리두기가 그대로 적용되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집단 감염이 속출하며 선별검사 수가 북새통인 곳도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강경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주변 거리가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난 26일 마트 직원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관련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자 대구시는 최근 열흘간 마트를 찾은 고객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루 유동인구가 수천 명에 이르는 만큼 자칫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번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선별 검사소마다 온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기다렸습니다. 어제 사람이 많아서 검사 못하고 오늘 보건소로 왔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들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확진자를 가려내기 위해 선제검사를 벌이는 겁니다. 이달 들어 춘천 지역 확진자는 170명을 넘었습니다. IT회사 직원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직원 10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내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사적 모임도 현행처럼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암울한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비수도권 지역도 코로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완화된 거리두기를 둘러싼 우려는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거리두기 풍선 효과도 걱정됩니다. 수도권은 사적 모임이 계속 제한되는 반면 멀지 않은 충남은 모임 제한 인원이 모두 풀리죠. 펜션과 식당의 단체 예약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의 한 펜션. 다음 달 객실 예약이 가능한지 묻는 전화가 이어집니다. 특히 10명 이상 묵을 수 있는 대형 객실이 가장 큰 인기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찬밥 신세였던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인천, 서울, 그리고 남양주 이쪽에서 드디어 가평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많아요. 1, 2분 사이로 다툼이 일어나요. 식당들도 단체 손님 예약이 몰리면서 모처럼 신이 났습니다. 당장 이제 내일부터 풀린다고 하니까 뭐 12명이 가능하냐 인원수가 많게끔 문의가 많이 들어와갖고 당장 또 예약도 하시고. 충청남도는 이번 달 지역 내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명이 채 안 되고 병실도 여유가 있다며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모두 풀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도 고려됐습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천안과 육군 훈련소가 있는 논산을 제외한 13개 시군은 내일부터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인원 제한을 피해 사람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이 이게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충남만 먼저 풀어버리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이런 조치 같은 거죠. 충청남도의 이번 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대선을 8개월 앞두고 여야 모두 후보들의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죠. 이들의 비전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첫 순서로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여권 후보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지사를 경기도청에서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공장 생활을 할 때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꿈이었는데 제가 82년에 대학을 가게 돼서 그때 어쨌든 사회 상황도 좀 그랬고 그때부터는 제가 이게 좀 이 사회가 좀 공정하게 사람들이 좀 희망 갖고 사는 그런 세상 만들자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뭐 제가 발령 안 받고 변호사 활동했고 또 시민운동 하다가 이제 정치 이제 개혁이 이루어져서 큰 돈 안 들이고도 이제 정치를 할 길이 열려서 이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세상에는 정치가 사실 제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비난받고 불신받지만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는 이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이고 우리가 꿈꾸는 기회가 공정하고 또 자원이 또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기회도 좀 많아지고 그게 곧 성장이죠. 또 그 기회가 공정하게 배분돼서 사람들이 이제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더 조금 큰 도구, 더 나은 도구를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4년 전에 한 번 더 도전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사이 이제 4년 동안 무엇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어떤 준비를 좀 하셨습니까? 제가 실제로 저 자신을 최근에 좀 돌아보니까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때는 이제 계곡의 모난 돌이었다면 지금은 강가의 그 호박돌, 부드러운 호박돌이 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일단 좀 유연해진 측면이 있고요. 좀 더 타인의 입장을 좀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고 4년 전보다 좀 넓게 보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사님 하면 사실은 사이다, 그다음에 한다, 추진력 이런 건 또 강점이고 또 역으로는 지금 이제 조금 모난 걸 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뭐 이게 불안하다, 사실 예측이 좀 안 된다 이런 사실 시각도 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정책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제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대비하고 이제 실패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까지 검토해서 철저하게 준비는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자체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보실 때 안 보이는 것이고 일단 결정하면 신속하게 또 강력하게 이제 정책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조금 과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사실은 추진력의 또 다른 면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뭐 말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시장 8년, 도지사 이제 3년을 넘겼는데 그동안에 제가 새로운 정책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실패한 것은 없다.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즉 갈등이나 아니면 부담 때문에 피하는 그러나 꼭 해야 될 일들을 제가 과감하게 해왔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느끼시긴 하지만 최종 결과는 전부 다 성과를 냈고 한 가지 제가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저는 이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지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든지 또 부당한 일이라든지 뭐 이런 일은 한 기억이 없어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좀 지적해 주시면. 지사님이 어쨌든 이제 제표 정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 기본소득 관련된 겁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그러면 1단계로는 매년 50만 원씩 이제 받는 걸로 그리고 점점 해서 늘려서 월 50만 원까지 가는 것. 그걸 지금 임기 내에 마치시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국가의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 시리즈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금융, 또 기본 주택, 기본 소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 대출은 이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 이 정도를 서민들도 은행을 이용해서 저리 장기 대출을 할 기회를 주자. 기본주택은 주택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이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을 로또 형식으로 분양해서 투기자산으로 만들지 말자.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역세권의 넓은 평수에 저가에 공공임대를 공급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큰 돈이 드는 건 아니고 근데 기본 소득은 좀 이제 재원 문제가 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양극화고 불공정, 불평등이죠. 이 양극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사니까 좀 기분이 안 좋다라는 이제 이런 감성적인 상대적 빈곤감 문제가 아니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네. 이게 이제 저성장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극화도 일부 완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서 전액 소비가 되게 해서 이제 수요를 창출해서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좀 아쉬운 부동산 정책의 어떤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이런 좀 상황이 왔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공공택지에는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 기구를 만들라 했는데 문제는 이게 현장에서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관료의 저항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놓고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겠죠. 이거는 부동산이 오른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시장이 볼 때. 그런데 지금부터 부동산 값을 잡겠습니다라고 정책을 그들이 발표하면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려면 고위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죠. 근데 신뢰의 원천인데 일단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또 현장의 정책 결정 집행하는 관료들이 아주 세밀하고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꼭 구멍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게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지는 제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아까 대통령이 왜 되시고 싶으십니까 여쭤봤을 때 공정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침 또 뭐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될 윤석열 전 총장도 공정을 들고 나왔는데 윤석열의 공정과 이 지사님의 공정 어떻게 좀 다르게 봐야 됩니까? 좀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이제 국가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로운 길을 만드는 정치 또는 입법 영역이 있어요. 이건 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만들어진 길을 잘 가게 하는 행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말고 이게 과연 질서를 유지하면서 잘 되고 있는지를 그 체킹하는 게 이제 사법이거든요. 또 사법도 아주 복잡한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윤 전 총장께서 하시는 일은 이 대열에서 이탈을 하거나 대열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집어내서 왜 그랬어? 라고 벌을 주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 기능 중에 우리 그 홍준표 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많은 중에 일부 그 중에서도 이제 과거에 대해서 제재하는 좀 네거티브한 과거 좀 지향적인 측면이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공정은 좀 미래지향적이고 또는 포지티브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정한 경쟁의 룰을 통해서 또는 공정한 기회 배분을 통해서 또는 합당한 결과 배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총 자원이 효율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는 논에 뿌릴 벽시도 없는데 누구는 이게 뭐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다면 그 사회 전체의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도록 하는 좀 미래지향적이고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포지티브한 공정이라고 좀 저는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혹시 윤 전 총장 보셨습니까? 출마 정치 이제 참여 선언 하는 장면을 직접은 못 봤고 이제 저녁 때 이제 그 영상들 좀 봤지요. 어때요? 뭐 포장지라고 하셨는데 좀 속을 알 수 있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 기자들 그러니까 국민의 대리인 언론인들의 질문을 또 받고 즉답을 또 많이 하시는 걸 봤는데 이제 처음 이제 본인이 한번 드러내신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미래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주로 이제 과거 얘기더라고요. 이렇게 야당의 또는 야권의 후보를 하시겠다는 거니까 뭐 그건 기본적으로 불가피할 텐데 그래도 좀 우리 사회가 미래에는 어떻게 가야 될지를 주로 좀 많이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되시려면 경선이라는 벽도 넘어야 됩니다. 이제 등록하셨으니까. 근데
뭐 여러 보도도 있지만 당내에서 이제 지사님은 뭐 응원하는 세력만 있는 건 아니고 안티 세력도 분명히 있을 텐데 뭐 흔히 말하는 그게 주주라고도 평가를 하던데요. 어떻게 좀 극복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원래 그 제가 전에도 그 말씀 한번 드렸는데 당은 그야말로 많은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의 모임, 집합체지 군대처럼 상명하복하는 하나의 생각만 하는 조직이 아니다. 이 조직과 당은 정말 다른 겁니다. 본질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입장이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요. 이 갈등이 있기 때문에 역동성도 생기는 것이고 또 발전성도 있는 거죠. 저를 반대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뭐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신도 아닌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뭐 여러 가지 입장들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 보고요. 근데 그분들 설득하고 또 당을 최대한 하나의 입장으로 수렴은 해가는데 통일시키는 건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잘못하면 독재당이 되죠. 뭐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당은 국민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고요. 또 당도 보면 당원이 있고 고위 이제 당직자 또는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사실은 당원 내 전체적인 뜻을 따라가야죠. 근데 지금은 사실 약간 반대로 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건 좀 앞으로도 우리가 국민 중심의 정당,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좀 대전환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당 경선 얘기니까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혹시 뭐 경선만 끝나고 나면 이 정부와 좀 차별화를 너무 시도할 거 아니냐라는 당원들의 의견들이 많이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 같던데요. 현 정부와의 관계는 어쨌든 이게 지금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이 민주당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이거를 차별화라든지 나는 뭐 아무 관계 없어요 이렇게 하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게 뭐 선거 전략으로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4분의 1이 넘는 광역단체장을 민주당 당원으로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민주당 정권의 일원이고 또 사실 문재인 정부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함께 만들어서 또 함께 운영하는 정부기 때문에 제가 공은 또 승계하고 또 과는 버리고 부족한 것은 더하고 필요한 것은 또 더 채워 넣어서 다른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죠. 똑같은 게 이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선거의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그 토대 위에서 더 나은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름은 있다. 달라야죠. 지금 바꾸자고 하는 판인데 다만 달라야 되는 건 분명한데 일부러 차별화 이런 건 없다. 그리고 다름은 있으나 차별화는 없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네, 이제 뭐 큰 길 이제 시작하셨는데 저희 채널A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긍정적으로 봐주시고요.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게 또 좀 더 성장하는 그런 사회로 가면 좋겠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대선 주자들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이재명 지사를 포함해 9명의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새 인물 영입에는 실패한 당 지도부, 이제 흥행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일단 9명 중에 1차로 3명을 거르게 됩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 마감일에 맞춰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모두 9명이 등록했는데 다음 달 9일부터 사흘간 투표를 진행해 이 중 6명만 본경선에 진출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단일화 논의에 앞서 자체 지지율을 더 올리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단일화가 최우선은 아니고 스스로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 단일화의 가능성을 막진 않겠지만 또 거기에 매달리지도 않는다. 이낙연 전 대표는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고향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어제 경선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일정으로 어젯밤 늦게 광주에 왔습니다. 광주 영남 시도민 여러분께 제일 먼저
보고를 드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경선 흥행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후보들은 대통령 취업준비생 이름표를 달고 대국민 면접을 보게 됩니다. 평범한 연설회로는 관심을 못 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예비 경선에서부터 국민께 선택받기 위한 살벌한 경연이 될 것이다.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이 될 때까지 조금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현장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현수막과 응원 도구 사용도 허용합니다. TV토론도 전보다 늘려 4번이나 진행합니다. 송영길 대표는 중도층 공략을 위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경선 참여를 제안했지만 두 사람 다 응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천웅입니다. 정치인 윤석열의 첫날은 어땠을까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고 국회를 들러 기자들과 인사도 했습니다. 엑스파일에 언급된 걸로 알려진 윤 전 총장의 부인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정치 행보를 시작하고 맞은 첫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마주했습니다. 한 행사장에서 짧게 만난 건데 이 대표가 명함을 건네며 인사하자 윤 전 총장은 나는 명함이 없다고 웃으며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추후 만남을 약속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한번 뵙기로 이렇게 했고 뭐 더 깊은 얘기는 나눌 상황이 아니어서 못했습니다. 이후 국회를 찾아 각 언론사 기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책 제안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훌륭한 분들과 우리 구체적인 그 정책 세부에 대해서는 한국의 그런 지금 현실, 현안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제 내놓겠습니다. 하지만 가족 관련 의혹 등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글쎄,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네. 제가 아침에 일찍 행사 나오느라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 부인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엑스파일 등에 대해 거짓은 오래 못 간다며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과의 만남에 대해 입당 의지가 확실해지면 만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정치인 윤석열 그리고 정치인으로 변신이 예고된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기선 제압에 나섰습니다. 죽창가를 언급하며 현 정부의 대일 정책을 비판한 이 윤 전 총장을 향해선 일본을 대변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해선 판사 시절 내린 판결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여권은 전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린 것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설에도 한일 관계에 대한 악화를 우리에 또 비난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2년 전 일본이 수출 규제를 취했지만 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이겨냈다는 겁니다. 이념 편향적 죽창가라는 표현에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본군에 희생된 동학농민군을 위로하는 노래를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일본을 대변하는 소재로 이용한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천박한 역사 애교인식에 유감을 표명하며 범이 내려온다고 해서 봤더니 새끼 고양이였습니다. 김재윤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어제 세상을 떠난 것을 두고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4년형을 선고했던 2심 판사가 감사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김 전 의원은 울분을 토하며 분개했다며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광진 전 대통령 청년비서관도 1심에서 무죄였던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 전 원장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입법 로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을 지지하는 정유화 전 국회의장은 우미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언행이라며 최 전 원장 흠집내기에 골몰하는 걸 보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을 잠시 맡았던 이동훈 전 기자가 입건됐습니다. 김 회장이라고 불리는 한 수산업자에게 골프채를 받은 혐의인데요. 현직 방송 앵커, 경찰서장, 부장검사도 김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수백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금품을 건넨 사람은 김 회장이라고 불리는 수산업자로 지난해 5월 한 생활체육회 회장으로도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2달 전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8년에도 사기를 쳐 2년간 복역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김 회장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줬다고 지목한 인물을 확인했습니다. 그중엔 이 전 대변인 외에도 방송사 앵커와 부장검사, 경찰서장도 있었습니다. 앵커는 중고차를, 부장검사는 명품 시계를 각각 받은 걸로 전해집니다. 이 전 대변인은 지난 19일 1신상의 이유를 들어 대변인직에서 돌연 사퇴했습니다. 이 전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내가 받은 금품이라는 게 업자가 사용하던 중고 골프채, 그것도 아이언 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가의 물건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윤 전 총장은 이 전 대변인의 금품 수수 의혹과 사퇴 배경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본인의 그 신상 문제라서 자기가 개인적인 이유로 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양해를 했습니다. 경찰은 대가성 여부와 금품이 오간 대상이 더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윗선으로 지목되어 온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최이봉 청와대 비서관 등 3명을 검찰 수사팀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팀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배임 혐의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만 적용돼 반쪽 기소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건 백운규 전 장관과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입니다. 이들이 설계 수명이 남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해 즉시 가동 중단시켰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백 전 장관과 최 전 비서관에게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정재훈 사장은 한수원에 1,4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당한 업무 처리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이들의 기소는 내일 수사팀의 인사이동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김호수 검찰총장을 찾아가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김 총장은 난색을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할지는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국전력 주주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작업을 하다 화상을 입은 20대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코로나로 미뤘던 결혼식을 넉 달 앞두고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고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삼켰습니다. 상가 건물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 건물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에 주저없이 화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찾을 수 없었고 들어간 지 20분이 지나자 불길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불이 커지면서 건물 안에 갇힌 소방관들은 3층 창문을 깨고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다친 소방관은 5명. 이 중 29살 노명래 소방사가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소방사는 특전사 근무를 마치고 지난해 임용된 뒤 지난해 10월
울산 주상복합 화재 때도 33층 아파트를 일일이 수색하는 등 최일선에서 활약해왔습니다. 같이 오래오래 30년 넘게 소방에서 훌륭한 소방관이 되자, 소방 동료로서 앞으로 훌륭한 소방관이 되자고 다짐했었는데 올해 2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식을 10월에 올릴 예정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나도 결혼을 하게 되었다, 축하해달라 해서 진심으로 같이 축하하고,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이 조금 늦춰지긴 했지만 울산에 집도 마련했다. 울산 소방본부는 노 소방사에 대해 1계급 특진을 추서할 계획입니다. 연결식은 모레 울산광역시장으로 엄수됩니다.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네, 끝을 보는 리포트 끝보리. 오늘도 남양주 살인견 사건 속보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최근 문제의 개가 유기견으로 입양됐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찾았다고 전해드렸죠. 유기견 주인은 다른 개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전문 감식기관은 이 두 사진을 보고 같은 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냈습니다.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 경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경찰은 이 대형견이 지난해 남양주 유기견 보호소를 통해 입양됐던 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해왔습니다. 하지만 보호소에서 개를 입양한 주인은 경찰 조사에서 분양받은 개는 2달 만에 병들어 죽었고 이후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사고견과 입양견을 각각 찍은 사진을 확보해 전문 감식기관에 같은 개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감식 의뢰 2주 만에 외부 형태에서 두 개의 유사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에 있는 수염 돌기의 개수와 위치, 간격의 유사성이 높고 아래쪽으로 튀어나온 긴 수염의 패턴도 마찬가지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번 감식을 진행한 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귀의 형태라든지 전체적인 얼굴의 볼륨이라든지 또 갈퀴의 형태 등에 있어서 유사성이 높아서 동일한 그 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입양견 주인을 불러 정식으로 참고인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사고견과 입양견 주인을 대면시켜 개의 반응을 관찰하고 필요하면 입양견 주인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누룽지는 올해 만 16살이에요.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올해 고등학교 입학했어요. 양쪽 너무 친명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 점들이 많이 걱정이 되고. 우리 하늘이는 17살입니다. 옛날에 등산도 하고 축구도 했었는데 지금은 10분 정도도 걷기가 힘들어요. 반려견이 오래 머물길 바라는 마음 누구나 같을 겁니다. 반려견의 나이 사람으로 치면 몇 살인지 궁금하시죠? 개 나이에 7을 곱하면 된다 아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일까요? 개 노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수의학자 오드리 루플 리 퍼듀대 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루플 박사는 개 1년이 사람의 7년과 같다는 것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개는 태어난 바로 그해 빠른 사춘기를 거쳐 사람 나이 15살 정도가 됐는데 단순 비례는 아니고 개 몸집 등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미 반려견 협회는 크기에 따른 계산표도 제시하는데요. 똑같은 10살이라도 소형견은 사람 나이로 50대 중반, 대형견은 60대 중반, 초대형견은 70대 후반 정도로 추정하죠. 최근엔 사람과 개 DNA 변화를 분석해 새로운 계산법을 도출한 연구도 있는데요. 자연 로그를 활용한 이 계산법,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영문으로 LN과 반려견 나이를 쳐서 나온 숫자를 공식에 대입해 알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2살이면 사람 나이 42살, 1살이면 31살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 공식 레브라도 리트리버족만 연구 대상으로 한 거라 소형견에 적용할 때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반려견과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일 겁니다. 아프지 말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있다 갔으면 좋겠어. 사랑해 하늘아.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펫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서울 집값이 오를 만큼 올랐다며 하락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1,90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 전용 면적 59.9제곱미터 약 18평짜리가 지난달 15억 2,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5억 원이 넘으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매매가 이뤄진 겁니다. 15층이 16억에 나왔어요. 싸게 팔겠다 이런 의사보다는 오히려 가격을 안 깎아주겠다는 인근이 막 16억에서 17억까지 나가다 보니까 대출이 안 되는 거야. 강남뿐 아니라 마포, 용산, 성동 등 강북에서도 대출 금지선인 15억 원을 뚫는 소형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3억 넘게 올랐는데 상승률만 45.4%에 달합니다. 지난달 초 경고에도 집값 보공 행진이 이어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집값이 오를 만큼 올랐다며 하락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아울러 한은의 연내 금리 기준 인상 가능성 언급 등은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예년보다 공급이 적은 데다 전세와 매매의 동반 쌍끌이 급등세로 집값 고공 행진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정부는 8월 중 13만 호 규모 신규 택지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내놓은 8.4 대책 부지도 표류 중인 만큼 정작 시장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이 내일부터 전면 개편됩니다.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이 보험료를 더 내는 자동차 보험처럼 실손보험도 병원을 많이 갈수록 할증을 붓게 되는데요. 이미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도 조현성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가끔씩 목 통증이 재발해 도수 치료를 받아온 40대 김모 씨. 치료 횟수가 늘자 비용 부담에 실손보험을 들려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입을 하려고 알아보니 내일부턴 도수 치료 보장 조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0년 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한 주부는 병원 방문이 적어 고민입니다. 누구나 있는 보험이고 해서 저도 하나 들어놨었는데요. 좀 아깝기도 하더라고요. 병원을 안 가면 보험료를 덜 내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갈아타볼까. 내일부턴 크게 보험료 보장 범위, 자기 부담금이 바뀝니다. 우선 기본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2019년 보험료 인상 안정화로 평균 월 보험료가 13,000원대로 내려갔고 내일부터는 11,900원대가 됩니다. 여기에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1년간 보험금을 타지 않으면 5% 할인되지만 300만 원 이상 받을 경우 최대 4배까지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부담금은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각각 10%포인트씩 오릅니다. 보험 개편을 앞두고 보험 전환을 문의하는 고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다 문의를 하셨어요. 70, 80% 1, 2세대를 3세대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4세대로 이렇게 일부러 바꾸려 하신 분은 없고 자기 병력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고 가입을 해야 된다. 한편 최근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일부 보험사들은 줄줄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일본에서 코로나 갑질 손님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마스크가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새벽 시간, 취객으로 보이는 남성 2명 가운데 1명이 손에 쥐고 있는 동전을 집어던집니다. 턱에 걸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도시락 가게 직원의 요구에 도리어 큰 소리를 칩니다. 직원을 비하하는 발언도 쏟아냅니다. 방역 문제로 가게 내 전자레인지 사용을 금지하자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제일교포이자 동료 직원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무리 스트레스가 받아도 그런 식으로 돈을 던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시락 가게 측은 경찰에게 증거물로 CCTV를 제출하고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승객 탓에 비행이 2시간 지연되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뒤에 고객 갑질에 따른 피해가 늘었다는 응답이 21.6%였고 교육과 유통업의 고통이 특히 컸습니다. 時間もかかってしまうので、やっぱりお客さんとしてはレスポンス遅いので不安たまりますよね。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선 노동산재보험에 고객 갑질 대응 변호사 상담을 포함한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유례없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작은 도시의 기온은 무려 47.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이 무더위를 피해 호수로 뛰어듭니다. 갓난아이도 엄마와 피서를 나왔습니다. We went to a couple different places looking for air conditioning units, and they were sold out everywhere. Sold out. So we only had one little box fan in our apartment, and it was way too hot. 더위에 지친 수달은 얼음 위를 뒹굴고 강아지도 선풍기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캐나다 남서부 밴쿠버 근처의 작은 도시 리턴의 6월 1일 평균 최고 기온은 16.4도. 하지만 지난 28일 측정된 최고 기온은 이보다 3배나 높은 47.9도였습니다. 100년 만의 최고 기록입니다. 폭염 속에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들을 중심으로 23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This was an unprecedented heat wave, records broken day after day. The public was acutely aware that we had a heat problem. 야외 수영장까지 문을 닫게 만든 폭염의 원인은 열돔 현상. 열돔은 고기압이 반구형 지붕을 만들고 뜨거운 공기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두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번 미국과 캐나다의 열돔 현상은 고기압이 제트기류를 캐나다 북부로 밀어내며 열이 갇히면서 발생했습니다. 때이른 폭염과 가뭄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북한 김정남 피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암살자들이 논란 끝에 예술영화로 인정받았습니다. 어떤 우여곡절들이 있었는지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Smeared VX chemical onto his face, and then he looked into the CCTV camera, as if, yeah, I just did that, so what?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암살 사건. 영화는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두 여성에게 피살당한 사건을 재구성하고 보이지 않는 실체를 추적합니다. It was a political assassination, more than just the two girls being involved. There were 8 North Korean suspects. 지난달 국내 개봉을 앞두고 예술영화 심사에 올랐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수입 배급사는 영화계에서 호평받은 작품이 탈락한 기준이 무엇인지 공개하라며 공개에 반박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재심 끝에 오늘 예술영화로 인정했습니다. 예술영화로 인정받지 못하면 지원금이나 상영 우선순위 면에서 불리합니다. 예술영화 심사 기준은 미학적 가치와 표현의 창의성 등으로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화되거나 개량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증 방식보다는 소개하는 제도로 바뀌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측은 심사 기준에서 주관성이 가능한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에 나설 축구대표팀이 확정됐습니다. 성인 대표팀의 주축 황의조, 권창훈, 김민재가 와일드카드로 합류합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황의조, 권창훈, 김민재, 김학범 올림픽팀 감독은 성인 대표팀의 포지션별 핵심 멤버를 와일드카드로 뽑았습니다. 24세 이하 선수가 주축인 올림픽팀에서 나이 제한이 없는 와일드카드는 3명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통상 와일드카드는 병역을 해결하지 못한 선수가 뽑히지만 황의조와 김민재는 아닙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이 면제된 선수들입니다. 그런 병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최고의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 선수가 누군가. 볼잡이 황의조는 소속팀의 새 시즌 일정 소화에 지장이 생기지만 올림픽 참가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보기 있는지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20세 이하 월드컵 골든볼의 주인공 이강인과 울산의 삼총사 이동경, 이동준, 원두재 등이 주축이 돼 와일드카드 선배들과 조직력을 다져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선수들한테 내가 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고 칠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사실은 사고 한번 치고 싶습니다. 모레 소집되는 대표팀은 국내에서 2차례 평가전을 치른 뒤 다음 달 17일 일본으로 떠납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흥국생명이 결국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선수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두 선수 측은 채널A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학교 폭력의 진실을 놓고 소송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흥국생명이 거센 여론의 반발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와 결별을 택한 겁니다. 어제 저녁 선수 측에 선수 등록 포기 의사를 전달하고 오늘 오전 공식 발표하면서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흥국생명 측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여론의 반발을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강경한 반응에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흥국생명의 선수 등록 움직임이 확인되자 배구 팬들은 트럭을 빌려 구단을 비판했습니다. 이다영이 모교에 재능 기부를 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거센 비난으로 결국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구단의 결정을 전해들은 이재영, 이다영 측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두 선수가 큰 충격으로 눈물을 보였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폭로자의 주장으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통해 억울한 부분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단의 선수 등록 포기로 두 사람은 자유계약 신분으로 소속팀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신문지와 박스 또 가방까지 오늘 갑작스레 쏟아진 강력한 소나기에 미처 우산을 준비 못한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비를 피했습니다. 요란한 소나기는 오늘 밤까지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50mm 정도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적겠습니다. 오후에 경기 동부와 강원 또 제주에 5에서 50mm 정도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전남 담양은 한낮에 32도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되겠고요. 서울은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주 후반부터는 장마가 본격 시작되겠습니다. 장맛비는 금요일 밤 제주에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사용한 일회용품을 모아봤는데요. 20리터 봉투가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코로나 이후 집문 앞에 쌓여있는 이 배송 물건, 배송 음식 참 많이 늘었죠. 이 몸은 편해졌지만 먹고 쓰고 난 후 이 쓰레기를 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저뿐만 아니라 소비자 24%가 이 과포장에 대해 죄책감이 든다고 하는데요. 한 배송업체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른바 정성배송, 이 뽁뽁이 등 과포장을 줄이고 대신 안전하게 배송하도록 배송기사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린다고 하네요. 이걸로 쓰레기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반가운 노력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지구를 살리는 작은 윈윈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